부자들이 돈 벌고 싶을 때 몰래 펼쳐보는 정답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정답지가 있으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지.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정답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책에, 심지어 여러분이 그냥 지금 꺼내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정답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정답지가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못 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답지를 안 보고요. 보더라도 그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창의적이어야 한다. 남들과 달라야 한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 성공한다.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성공한 CEO들의 막 인터뷰에서 많이 들었어.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 뭔가 다르게 하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부자들, 성공하신 분들을 다 보면요. 반대로 합니다.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이미 잘 된 것,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분석하고요.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 증거로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전부 후발주자였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은 전부 훔친 거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죠. 좋은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핵심은 뭐예요? 어쨌든 남의 걸 훔친다는 겁니다. 훔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의미와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부자들이 펼쳐보는 정답지가 그래서 뭐냐? 그 이미 잘된 것을 따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이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정답지를 훔쳐라. 세 번째, 훔치되 딱 하나만 다르게 해라. 오늘의 내용은 제가 출간 예정인 책 딜리트에 적혀있는 핵심 내용인데요. 책 소개는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이려 하지 마라입니다. 이 말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 다르게 해라 라고 하지 않았냐?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냐? 애플은 창의성의 상징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말을 한 잡스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폰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었냐?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은 1994년 IBM에서 나온 사이먼이라는 모델이래요. 기본적으로 그 폰은 아이폰과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터치 스크린에 이메일도 되고 팩스도 되던 폰이에요. 그 이후에 1996년에는 노키아 커뮤니케이터라는 기기가 나왔고 2002년 블랙베리가 나왔죠. 애플은요 13년이나 늦은 후발주자였습니다. 즉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잡스가 아이폰 공개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아이폰은 MP3, 전화기, 인터넷을 하나로 합친 기기다 라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 잡스가 최초로 만든 건, 애플이 세계 최초로 가져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기존에 있던 걸 합친 거예요. think different를 외치던 잡스가 실제로 한 일은 뭐냐면 기존에 잘 되던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에 존재하던 것들을 관찰했고요. 문제점을 찾아서 합친 것뿐입니다. 블랙베리에선 키보드가 불편했고 노키아에선 인터페이스가 불편했고 터치스크린이 느렸고 이런 거를 문제를 하나씩 그냥 해결했을 뿐이에요. 이미 잘 되던 것들 중에서. 구글도 똑같습니다. 1998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구글이 최초의 검색 브라우저였냐? 그 전에 야후가 있었고요.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익사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4년 늦은 후발주자였어요. 그런데 구글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기존의 검색 엔진들 이미 인기를 끌고 있던 것들의 문제를 찾아서 개선한 거예요.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바꾼 것뿐이죠. 넷플릭스는 어떤가요? 스트리밍은 훌루가 2007년에, 아마존은 2006년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어떨까요? 마이스페이스가 2003년에, 프렌드스터가 2002년에 이미 게시를 했어요. 한참 뒤인 2004년에 페이스북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를 바꾼 혁신적인 기업들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 사람들은요 전부 후발주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회사들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미디어가 발명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13년간 선발주자들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우리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라는 스토리텔링보다 천재가 차고에 박혀서 세상을 바꿨다, 이런 천재 신화, 발명 신화가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실제로 혁신적이라고 평가받고 창의적이라고 평가받는 모든 것들은 분석과 개선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 창의적인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 잘 되고 있는 것들에서 문제점을 개선한다. 내가 새로운 걸 창조한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개선한다 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이미 잘 되는 걸 따라가라고? 거기 레드오션 아니냐? 아니면 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블루오션에 가야 되지 않냐? 듣기 좋은 조언이죠. 블루오션이라는 게 되게 도전적으로 느껴지고 새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과를 말합니다. CB인사이트라는 기관이 망한 스타트업 111개를 다 뜯어봤어요. 얘들은 왜 망했을까? 이걸 뜯어봤더니 망한 1위가 뭐였냐면 그 111개 중 42%의 기업이 No Market Need, 시장 수요가 없어서 그대로 말라 죽었어요. 쉽게 말해, 여기는 성장할 블루오션이야? 블루오션 맞는데 성장하지는 않는 거죠. 그대로 그냥 물이 적고 물고기가 적은 오션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물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노스웨스턴대 카펜터 교수님이 하신 연구는 좀 더 직접적이에요. 50개 제품의 카테고리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요. 선발주자, 즉 어떤 분야에서 정말 블루오션일 때 뛰어들어서 잘한 사례가 이긴 케이스는 50개 제품 중에 15개 정도였어요. 최초로 시작한 업체가 계속 1위를 찍은 사례가 한 30%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35개의 업계에서는 어땠냐? 후발주자가 다 이겼어요. 70%의 업계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겼습니다. 왜? 선발주자가 피 흘리면서 시장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열광하게 반응해. 근데 나중에 후속주자가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선발주자가 검증한 수요 위에서 약간 바꿔서 했더니 훨씬 더 잘 되더라라는 게 데이터로 검증이 됐다는 거죠. 카펜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발주자는 선발주자가 개척 비용을 치르는 동안 관망할 수 있다.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를 배운 뒤 진입한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찾겠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 없는 걸 찾아다닐 확률이 높아요. 찾아다니다가 그냥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행여 사람들이 좋아할 뭔가 정말로 블루오션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시장을 찾았어. 근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베타 테스트 하는 거죠. 자기가 피 흘리면서 베타 테스트 해놓고 나중에 내가 잘 된다는 걸 검증해 놓으면 더 강력한 후발주자들이 그 시장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업계에 도전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쌓아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답지가 나와 있는 시험장을 굳이 박차고 나와서 굳이 아무도 답을 모르는 시험지를 풀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나만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든 길을 가고 계시진 않나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향해 가고 계시지 않나요? 바로 그 생각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은요, 이미 검증된 곳에서 레드오션에서 개선을 하는 사람들이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정답지를 훔쳐라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지 마. 이미 사람들의 수요가 검증된 레드오션에 들어가까진 했어요. 근데 레드오션은 말 그대로 레드오션이거든요.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이클 조던의 기술을 100% 베꼈다. 그냥 마이클 조던의 기술을 다 가져왔대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NBA 5회 우승, 18번의 올스타 선발, 그리고 마이클 조던 다음으로 위대한 선수로 늘 분류되는 그런 위대한 선수죠. 그런데 그런 선수가 뭐라고 말해요? 정말로 나는 마이클 조던의 기술을 베꼈다. 조던뿐만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의 기술을 베꼈어요. 실제로 코비가 2010년 ESPN 인터뷰에서 스스로 나는 누구에게서 뭐를 베꼈다, 뭘 훔쳤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리 웨스트에게서 드리블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쏘는 슛을 베꼈다. 그리고 나는 오스카 로버트슨에게서 쏘는 척한 뒤 진짜로 쏘는, 이렇게 페이크를 넣는 거죠. 슛 페이크를 배웠다. 조던의 경기는 내가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모든 습관을 따라했다. 심지어는 혀를 내미는 습관까지 따라했어요. 결론적으로 세계 최고,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였던 코비는 뭐라고 말하냐? 나에게 새로운 동작 같은 건 없다. 나는 다 훔쳐온 거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조던도 그걸 알아요. 2013년의 인터뷰에서 조던이 농담처럼 말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1대1 승부로 이긴다면 그건 코비밖에 없을 것이다. 왜? 코비는 내 동작을 다 훔쳐갔거든. 조던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훔친 사람도 훔쳐간 사람도 훔쳤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코비는
물론 재능이 있었지만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역대 최고 선수들을 철저히 분석했고요. 그들의 기술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든 역설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본인도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올랐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잘 되는 사람들의 것을 베껴야 돼요. 훔쳐야 돼요. 그런데 이 베끼라는 거를 그대로 다 갖다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야, 근데 잘된 것들을 베껴와라 라고 하는데 그것도 재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코비 브라이언트가 재능이 있었으니까 마이클 조던을 베낄 수 있던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베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숫자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피카소의 사례를 볼게요. 입체파의 창시자고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막 아비뇽의 처녀들 이런 작품들 보면은 와, 사람이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피카소가 이 그림을 25살 때 그렸대요. 천재잖아요. 그런데 뒷단에 적힌 숫자와 노력을 보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시작한 게 7살이에요. 18년 동안 그럼 아비뇽의 처녀들 그릴 때까지 뭐 했을까요? 18년 동안 벨라스케스, 고야, 엘 그레코 같은 고전의 거장들을 모방을 했어요. 2018년에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피카소가 1900년부터 1906년까지 그렸던 작품만 모아서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출품된 작품만 300점이었어요. 즉 뭡니까? 천재 피카소가 탄생하기 전까지 피카소는 거장의 작품들을 베꼈고요. 그 베끼는 연습, 그리고 그 베꼈다는 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화풍을 습득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꾸는 연습 과정을 18년 동안 최소 몇백 번은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숫자를 보고도 물론 재능이 필요하겠지만 그 숫자를 보고도 이게 그냥 재능의 문제로 다 설명될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차르트는 어떨까요? 모차르트 5살에 작곡을 시작한 신동이다. 타고난 천재의 대명사잖아요. 그 세기의 천재인 모차르트도요. 8살 때 런던에서 바흐한테 작곡을 5개월간 배웠고요. 모차르트가 초기에 쓴 작품들은요. 바흐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자기만의 독창성이 없어요. 첫 피아노 협주곡은 바흐의 소나타 3곡을 그냥 편곡만 한 거예요. 작곡이 아니라 편곡한 거예요. 따라친 거죠. 우리 피아노 학원 가면은 기존에 좋은 악보 따라치는 것부터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모차르트만의 진짜 음악, 창의적인 음악이 나온 건요. 피아노 협주곡 9번이다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게 작품 번호로 따지면 K271이래요. 무슨 뜻이냐? 모차르트가 쓴 271번째 곡이 돼서야 후대 사람들이 평가해 보니까 야, 저기부터 이제 모차르트의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270곡을 모방하고 나서야 271번째 가서야 모차르트스러운 음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천재들조차 몇백 곡을 베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창의적이다,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로 세상에 없던 걸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미 잘된 것들을 따라하고 베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베끼라는 단어가 그대로 표절을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심리학자 론 프리드먼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베끼는 공식을 역설계라는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역설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데이터 수집이에요. 한두 개 말고 여러 개 데이터 사례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연애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남자들이 연애를 잘하는가, 어떤 애들이 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가,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가를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애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한 명만 봐. 한 명의 사례만 보고 그 남자애가 여자애들한테 나쁜 남자야, 나쁘게 굴어. 아, 그러면은 나쁜 남자애 여자애들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지. 왜? 그 남자애가 차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됩니다. 아, 저런 친구는 잘생겼는데 저렇게 행동하니까 연애를 못하는구나. 저 친구는 외모가 별로인데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잘하네? 왜 그럴까? 이렇게 분석해보면서 빅데이터가 쌓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남자상을 보통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런 옷을 입어야겠다. 이런 말을 해야겠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중요 변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 변수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연애 잘하는 남자들은 카라티를 입더라. 이런 데이터를 내가 발견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실 카라티가 엄청난 중요 변수였을까요? 아니었겠죠.
주로 뭐 친절함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뭐 대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주요 변수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데이터 수집을 하고 중요 변수를 파악합니다. 이걸 제가 유튜브 작업하는 과정에서 빗대어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 잘된 영상들의 레퍼런스를 쭉 수집을 합니다. 쭉 수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공통점을 쫙 보면서 잘 되는 영상들은 보통 썸네일에서 결과를 대놓고 제시하는구나.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구나. 이런 거는 중요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영상을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영상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구독자에게 호칭을 불러준다거나 애칭으로 안녕하세요 토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정한 거예요. 제 구독자 이름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고 토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칭을 정해서 부른다? 그건 잘 되는 유튜버의 한 특징일 수는 있지만은 핵심적인 변수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 변수를 보는 능력이 데이터를 많이 보다 보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첫 번째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두 번째 중요 변수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유사성 발견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 변수가 예를 들어 아까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이다 라고 치면은 유튜브를 잘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통 공통점들이 좀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물체를 넣지 않고 물체 하나만 넣는다든지 아니면 색깔은 어떻게 한다든지 폰트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본 후 이 중에서 정말 중요 변수가 뭐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 변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는 적용과 검증이에요. 방금 내가 1에서 3단계를 거치면서 발견한 패턴을 내 것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통하는지, 실제로 통하는지, 정말로 폰트 색깔이 중요한 요소였구나. 정말로 비포 애프터를 제시해 주는 게 중요 변수가 맞았구나라는 걸 여러 가지의 마이크로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안 되면 계속 수정하고 반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론 프리드먼이 역설계에서 밝힌 정답지 훔치는 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걸 가지고 정말 자신의 천재적인 감을 가지고 세상을 씹어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이 저걸로 씹어먹고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잘 됐을까? 따라가는 겁니다. 베끼기가 아닙니다. 역설계입니다. 베끼는 건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손민수예요. 손민수. 저 사람 옷이 예쁘네. 똑같은 거 사야지. 이거는 이제 베끼는 거고. 손민수 뭔지 아세요? 치즈 인 더 트랩. 아시는 분은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거나 뭐 조금 어리거나 그럴 건데 그러면 역설계는 뭐냐? 저 사람이 저 옷을 입었어. 그럼 내가 똑같이 사라가 아니라 왜 저 옷이 저 사람에게 유독 어울려 보일까? 얼굴이 하얗면 저런 옷을 입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색깔 조합 때문인지 핏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즉 원리를 파악하는 게 역설계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한다? 잘 되는 레퍼런스에 원리를 파악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딱 하나만 다르게 하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역설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잘 되는 것들을 패턴을 보고 그걸 내가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역설계를 하면 그럼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잘 되는 썸네일이 나왔어. 그럼 모두가 그걸 다 역설계, 다 베껴. 그러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오리지널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 그냥 복제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딱 한 가지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서 80점인 아이템보다 한 가지 면이 95점 이렇게 압도적인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나 혹은 뭐 크리에이터를 선택할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압도적이면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유니클로 왜 삽니까? 물론 옷도 예쁘고 뭐 원단도 괜찮고 한데 가장 유니클로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예요? 가성비. 가성비가 압도적이잖아요. 룰루레몬은 왜 입습니까? 룰루레몬을 가성비로 입습니까? 그런 부자들도 있겠지만 보통 브랜드 감성, 이 룰루레몬을 입고 운동하는 사람이다라는 브랜드 감성이 압도적이니까 사는 거잖아요. 경제 유튜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경제 유튜버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 누굽니까? 슈카월드죠. 그런데 그 슈카월드가 왜 제일 잘 됩니까? 사실 정보량이나 퀄리티로 따지면요, 다른 채널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더 전문적인 채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슈카를 봅니까? 유머가 달라요. 정보 전달은 어느 정도 괜찮게 하는데 유머가 탁월하고 재미있으니까 선택받는 거죠. 그리고 쉽게 설명하니. 결론적으로 뭡니까? 잘 되는 패턴들을 따라가야 돼요. 슈카월드도 기본적으로 경제 분야나 시사 이슈에서 핫한 주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하나 뭐예요? 전달력, 재미, 이런 자기가 잡은 그 포인트를 가장 잘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채널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글로벌 스케일로 볼게요. 화상회의 때 사용하시는 줌, 요거 아시죠? 2011년에 창업자인 에릭 유안이란 사람이 이 줌을 창업할 때 주변에서는 미쳤다 그랬어요. 왜? 화상회의
툴이 이미 많았어요. 스카이프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지금은 구글 미시 됐지만 구글 행아웃도 있었고 웹엑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다 미쳤다 그랬고 투자도 다 그래서 거절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한이란 사람이 아까 소개해드린 웹엑스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14년간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고객들한테 자꾸 들은 말이 있어요. 다 불만이야. 어떤 불만을 들었냐? 설정이 복잡하다, 화질이 끊긴다, 회의에 들어가려면 10번을 클릭해야 된다. 그래서 줌 창업자는 뭐에 집중을 했냐? 쉬워야 된다. 화질 좀 떨어져도 되고 기능 좀 떨어져도 된다. 그러나 일단 쉽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 결과 2019년에 12월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일일 사용자 1000만 명을 달성할 정도로 대박이 났었어요. 거기에 코로나가 불을 붙인 겁니다. 코로나 덕에 잘 된 회사가 아니에요. 이미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 딱 하나 쉬운 사용성을 집중해서 거기서 95점 이상을 받으니 대박이 난 케이스인 겁니다. 쿠팡도 똑같죠. 아마존을 벤치마킹 했지만 201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이커머스 이미 포화 시장이었거든요. 전쟁터였어요. 11번가, G마켓, 이메프, 티몬 이런 전쟁터였죠. 그런데 쿠팡이 딱 들어와서 뭘 걸었습니까? 로켓 배송. 빠르게 배송하겠다. 배송 속도 하나만 잡은 거예요. 바로 내일 도착한다. 이거 하나에 초기에 쿠팡은 G마켓보다 상품도 적었고요. 가격도 비쌌어요. 그런데 대박이 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일 오잖아. 빨리 오잖아. 자고 일어나면 오잖아.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오케이, 뭔가 딱 하나를 다르게 해야 된다.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줌이나 쿠팡 같은 대기업 이야기 아니냐. 나 같은 개인이랑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도 혹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시면 다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현재는 38만 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책 자기계발 이런 영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2021년 이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많은 크리에이터가 있어서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을 화려하게 한다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차피 그분들은 이미 규모가 커서 전문 편집자를 쓰기 때문에 못 이길 것 같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논리적인 컨텐츠가 가능할까?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잘하셔. 그래서 제가 잡은 게 뭐냐면 전달력 하나입니다. 목소리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도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귀에 쏙쏙 꽂혀요입니다. 뭔가 딕션에 대한 연습을 제가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댓글에 가끔 달리면 유일한 칭찬이 어우 귀에 쏙쏙 꽂혀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귀에 쏙쏙 꽂히게 작정하자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딕션과 마이크 음질 이런 거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타 채널에 비해 편집도 화려하지 않고 뭐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기획이 엄청나게 잘 된 것도 아닌데 채널이 계속 지속적인 반응을 얻고 38만 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역설계를 통해서 이미 잘 되는 것들의 패턴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잘 되는 것들의 패턴을 평균적으로는 따라가되 딱 하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업무 현장에서는 태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소통 속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를 한다라고 하면은 목소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비주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전달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건 상관없습니다. 딱 하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딱 하나 그리고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에서 차별화를 만들면 우리는 레드오션 속에서 충분히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폰도 구글도 넷플릭스도 페이스북도 다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미 누군가 잘 되는 걸 보고 뛰어든 거예요. 블루오션을 찾아 헤매다 망한 스타트업이 42%입니다. 검증된 레드오션, 이미 사람들의 수요가 존재한다고 검증된 곳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정답지를 훔쳐야 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도 훔쳤고요. 피카소도 훔쳤고 모차르트도 훔쳤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성공된 공식을 훔쳐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자? 역설계 4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1단계 데이터 수집, 2단계 중요 변수 파악, 3단계 유사성 찾기, 네 번째 적용과 검증입니다. 세 번째, 딱 하나만 다르게 하세요. 역설계로 공식을 찾아서 그 공식을 따라가되 그 위에 단 하나만 뾰족하게 쌓는 겁니다. 줌은 쉬운 사용성 하나만 뾰족하게 가져갔고요. 쿠팡은 배송 속도, 슈카월드는 유머, 저는 전달력 하나만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를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요. 곧 출간 예정인 제 책 딜리트의
한 파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책 안에는요, 이런 내용 말고도 우리가 성공하는 걸 막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각들을 깨부수고 없애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 대기 신청을 해주시면 책이 출간될 때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건요, 창의성이 부족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정답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답지는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정답지를 바로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